여기는 이제 미국의 뭐랄까 평창동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캘리포니아의 비버리힐즈 주택가인데요. 보면 뭐 하는 날 같지? 테이스트 오브 LA라고 뭐 먹는 축제 같은 거를 하나 봐. 1989년 8월 20일 밤 10시였죠. 동네에서 막 펑펑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폭죽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소리의 정체는 1시간 뒤에 밝혀져요. 여기입니다. 봐봐. 집이 겁나 좋아. 여기 사는 옆에 40대 메넨데즈 부부가 총에 맞아 죽었어. 알고 보니 폭죽이 아니라 총소리였던 거지. 부부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과 911에 신고한 건 두 아들입니다. 20살 큰아들 라일, 18살 둘째 에릭인데 부모가 죽었잖아 지금. 충격에 정신을 못 차려. 경찰이 어떻게 발견했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데 동생은 아예 대답도 못해요.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멍하게 있어. 형이 거의 다 진술했거든. 들어보니까 이날 저녁에 부모랑 넷이 저녁 먹었고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취향이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자기는 동생 데리고 시내 극장에 가고 부모님은 집에 남아서 옛날 영화를 보기로 했대. 그리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축제 기간이니까 구경 좀 더 하다 보니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거야, 예정보다. 아빠가 좀 엄한 편이었어. 그래서 늦었으니까 혼날까봐 둘이 몰래 조용히 집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해. 원래 부모님은 항상 밤 11시 전에 방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날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뭐야, 아직 거실에 계시나? 영화가 재밌나? 우리 늦는 거 알고 기다리나? 막 혼날까봐 걱정돼서 눈치 한번 보려고 거실을 이렇게 쓱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부모님이 소파에서 온몸에 총을 맞아 사망해 있었다는 거야. 이때 사람들은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 범인이 그러면은 총을 한두 발 쐈다는 게 아니죠. 막 갈겨댔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 수십 발을 맞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는 거지. 이렇게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현장 보고 자식들 말도 들어본 수사관은 금품을 노리고 침입한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동네기도 하고 축제 기간에 사람들 막 몰려 나오니까 집안은 비교적 조용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노린 것 같은데 막상 둘러보니까 이거 씨발 소파 주변 빼고는 또 깨끗해. 강제로 문을 딴 흔적도 없고 몸싸움 하느라 어질러진 물건도 없어요. 집에 비싼 시계, 반지, 목걸이 다 있다고. 강도가 아니면 총을 필요 이상으로 쐈으니까 이거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그러자니 이 부부는 또 주변 관계 좋아요. 부자 동네니까 그러면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해봤거든. 범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사라져야 이득을 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애들 아빠 이름이 호세 메넨데즈라고 쿠바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사건 시기에는 영화 엔터 사업도 시작했는데 그럼 80년대잖아. 마피아랑 연결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업상의 문제로 그래서 제거당했을 가능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협박이었다면 애들을 노릴 텐데 납치도 아니야. 아빠를 그냥 죽였잖아. 아내는 같이 있다가 당했을 뿐인 거면은 당장은 이게 확률이 좀 높아 보여. 큰아들 라일은 아빠가 예전부터 LA에서 유명한 마피아 집단과 사업적으로 경쟁 관계였고 자주 협박도 받았다는 말을 진술했어요. 그래도 뭐 아직은 다 추측이지. 마피아 유력해 보이지만. 그 마피아 조직 누구고 왜 메넨데즈 부부를 노렸냐? 이 증거나 증인은 아직 없다고. 담당 수사관 머리가 복잡한 거야. 단서도 안 나오지만 이거 씨발 맨날 해결 빨리 못한다고 경찰청장이 달달 볶았거든. 뭐 근데 해결을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부자 동네니까 또 사람들 어때요? 집값 내려간다고 불쾌해하지. 자꾸 동네에 경찰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 것도 좀 보기 싫고 경찰도 누구 붙잡고 물어보기가 그래. 결국 이 집 애들을 통해서 단서를 얻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번 찾아갔는데 애들이 약간 특이하다? 수사할 때는 정신 나가 있었고 장례식 때도 우느라 정신 못 차리던 애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거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봐봐요. 바로 장례식 끝나자마자 비싼 스포츠카 몇 대에 명품 시계 사드렸고요. 밤마다 집에 여자애들 불러서 파티하고 해외여행 쳐나가고 아주 그냥 인생을 존나 즐기는 거야. 며칠 전에 부모 죽은 애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다 얘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맞음. 범인 나온 거예요. 얘네지 뭐. 사실 범인 찾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게 어려운 거죠. 처음에 수사관은 일을 떠나서 자기도 부모가 있는 아들이고 자식도 낳은 아빠니까 얘네를 인간적으로 많이 챙겨줬단 말이에요. 애들 말대로 마피아를 수사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꼬라지 보니까 아 씨발 이거 진짜 아니었으면 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더래. 결국 마피아 수사 멈추고 1989년 8월 20일 그날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혹시나 싶어서 얘들을 범인으로 놓고 현장 상황이랑 알리바이 진술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맞춰보니까 너무 딱 맞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했는데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더라고. 마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보도 들어옵니다. 이 제보는 어떻게 신뢰하냐? 당사자였거든. 동생인 에릭이 자백했어요. 이 정도면 체포할 만한 상황이야. 바로 얘네 집 다시 갔지. 사건 7개월 만인 1990년 3월 수사관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형인 라일이 바로 문을 열어주네?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 해봤나 봐. 이 새끼 존나 해맑아. 아니 아이씨들 왜 연락도 없이 왔어요 또? 범인 찾음? 이지랄 하니까 수사관은 얼탱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조용히 범인 찾았다. 그러니까 라일의 표정이 바로 굳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요. 4일 뒤엔 이스라엘로 테니스 시합 나갔던 에릭이 귀국하면서 자수했어요. 범인은 뻔한 거지 뭐. 피해자 부부의 친아들들인 라일과 에릭 메넨데즈 형제입니다. 문제는 이 새끼들이 확실한 거냐 정말.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사건 전 가족 관계부터 올라가 봐야 돼. 이 새끼들 아빠인 호세 메넨데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1944년생입니다. 쿠바에서 태어났고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더라고. 난민 신청해서 온 사람이 부자일 리가 없잖아.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는데 머리가 좋아. 독학으로 공부해서 일리노이 주립대, 그 제시카 외동딸 다니는 거기 회계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키티, 옆에 있는 아내죠. 결혼했고 회계사로 취직해 뉴욕에 가 살았어요. 봐봐. 80년대에 쿠바 남자가 미국 백인 여자랑 결혼해서 뉴욕 가 사는 거는 이건 인생 역전한 거잖아. 일 잘해가지고 승진도 빨랐고 돈이 점점 모입니다. 그러다 1968년, 1970년에 아들 둘 낳았어요. 얘네가 이제 라일이랑 에릭이고 호세는 마침 시작한 사업도 대박이 나. 크리스마스라고 막 아내한테 벤츠를 선물할 정도로 돈을 번다고. 생활 안정됐죠? 이제 육아에 신경 쓰기 좋잖아. 애 좋은 데서 키워보자고 캘리포니아에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비버리 힐즈였고 학비도 비싼 명문 사립을 보냈지. 근데 호세는 언젠가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애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 노력 없이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지들이 특별한 줄 알아. 젖 같은 선민의식이 생긴 거야.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지들만의 세상인데 알게 뭐임. 문제는 남들 괴롭히고 씨발놈들이 그게 부모든 선생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개 막무가내로 고집 부리고 승질내고 아주 그냥 주접을 쌓여 둘이 쌍으로. 둘 중 하나만 이래도 골치인데 두 새끼가 다 그러네? 특히 형인 라일이 그냥 아주 아나무인이야. 주하인마에 빠져가지고 지가 최고래 아주. 동생인 에릭은 그나마 좀 소심한 편인데 형 보고 따라하는 거지. 이 새끼도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형제가 또 비슷하니까 어때? 둘이 몰려다니면서 호흡이 좋다고. 둘이 작당하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애 새끼들 맨날 사고 치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뒤치다꺼리 해야지. 돈 발라가지고. 물건 훔쳤다고 연락 오면 바로 가서 10배로 변상해줘. 누구 때렸으면은 가서 깽값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해줘.
아무리 사고를 쳐도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걸 이 새끼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쳐도 걱정이 없고 아예 조심할 필요도 없고. 클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호세 메넨데즈는 애새끼들 이러는 거 놔두기만 했냐? 애들 우쭈쭈 막 마냥 해주는 그런 아빠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잘 크길 원했어. 근데 방법이 좀 문제가 있어요. 통제적이래. 애들이 잘 크면 당연히 좋지. 근데 애들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해두는 거야. 다 정해뒀어. 어떤 직업, 학벌, 결혼이라든지 다 정해놓은 거야. 거기에 애들을 끼워 맞춰 나가는 거라고.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억지로 헤어지게 해요. 둘째가 테니스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수했었잖아. 테니스나 수영 선수가 되길 원했대. 아빠가. 돈도 많으니까 뭐 집에 수영장도 있었잖아. 비싼 코치들 집으로 불러서 애들 과외시키고, 운동선수는 또 멘탈이 중요하다면서 심리상담사를 붙여줘요. 그럼 애들이 운동선수를 원하긴 했냐? 그렇지가 않아. 그냥 아빠같이 마음대로 프린세스 메이커 한 거예요. 이지랄하면서 난 애들에게 최고만 해주고 항상 베스트로 해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이딴 소리를 해. 애들한테도 또 말을 존나 싸가지 없게 한대. 대놓고 막 니들은 게을러. 노력이 부족해. 멍청해. 이런데 왜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냐? 그러면 자극받아서 열심히 할 줄 알았다는 거지. 왜? 자기는 그렇게 컸거든. 아빠 입장에서 답답하긴 했을 거야. 자기는 어렵게 살았고 개무시당하는 거 미국 와서 다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경쟁에 이만큼 해놨는데 이 애새끼들은 승질만 존나 더럽지 그냥 온실 속 화초마냥 보이는 거야. 개복치 멘탈에. 아빠 생각이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자기처럼 누구한테는 통할 수 있는 수법이겠지.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다르잖아. 각자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좋은 건데 자기가 그랬으니 애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애들이 멘탈이 또 안 좋잖아요. 개 푸시들이야. 조금만 혼내도 멘탈 나가서 막 나라 잃은 표정하고 있어. 당연히 아빠가 처음부터 이랬겠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잔소리하다 승질내다가 강도를 올리는 건데 역효과만 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아빠가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부모가 애들을 심하게 통제하면요 어떻게 돼요? 참다 반항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야. 메넨데즈 형제는 부모 모르게 아빠에 대한 반발심을 키웠고 나중에 복수의 감정까지 든 거예요. 진작부터 그랬어. 그래서 나가서 사고치고 뭐 물건 쎄비고 이렇게 화풀이를 나름 했던 겁니다. 이게 남자애들은 좀 폭력적인 상황으로 하는데 여자애들인 경우는 임신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럴수록 호세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승질내고 애들은 더 아빠에게 원한 쌓고 이 악순환이 몇 년을 반복한 거죠. 그러다 1988년 애들은 20살, 18살일 때 형인 라일이 다니던 프리스턴 대학에서 아빠를 불러요. 이 학교도 테니스 특별 전형에 호세가 대신 써준 자소서로 붙은 겁니다. 지 능력에 비해 빡센 학교를 다녔던 거야. 수업 따라가기 어렵겠지. 그래서 휴학 아니면 뭐 자퇴 좀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다녔거든. 이 와중에 라일리 이 새끼가 시험 컨닝하다 걸렸어요. 근데 성적도 너무 안 좋아. 진짜 빡대가리인가 봐. 이 문제로 퇴학시키려고 아빠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세 학교에 잔디 깔아줘요. 기부금 내요. 이렇게 퇴학을 막았어. 이 지랄 하는데 애가 뭐 똑바로 크겠냐? 지 행동에 책임 한번 안 져봤는데. 1년 정학만 받은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새끼가 남의 집 또 들어가려다가 경찰이 잡혀요. 아빠도 이젠 안 되겠는 거지. 바로 애들 불러서 야 카드 갖고 와. 앞으로 니네 용돈 없고 니네 씨발 주기로 한 유산 이거 없어 이제. 나 유언장 고칠 거임. 애들 입장에서 날벼락이잖아. 사실 쥐들이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멘탈 개복치야. 아빠 돈으로 잘난 척만 해왔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씨발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정신 차리거나 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배신감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대. 그래서 이제 둘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거라고. 그러다 라일이 아빠가 유언장 고치기 전에 죽여서 다 상속받아 버리자 이런 말을 해요.
동생도 씨발 거 결국 자기 이득이니까 형 말대로 하재.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사건 일주일 전 친구 신분증 빌려서 다른 동네에 가 산탄총 2자루를 삽니다. 전날 밤에는 알리바이 만들려고 극장표도 예매해뒀어요. 극장표는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범행 시간까지 계획을 자세히 짜놓은 겁니다. 자, 이제 1989년 8월 20일 밤 10시예요. 영화 보러 갔다 온다던 두 아들내미 새끼는 집에 총 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뭐 두고 갔냐? 이러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을 쏴버려. 특히 원한이 있는 아빠에게 많이 쐈는데 산탄총이잖아요. 산탄총 모르는 분 있을까봐 설명하자면은 총알이 좀 큽니다. 가래떡처럼. 그 안에 작은 구슬들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퍼지면서 나가는 거야. 집안이었으니까 거리도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럼 구슬이 흩어질 새가 없으니까 더 집약된 상태로 맞겠죠? 이 미친놈들이 코앞에서 6발을 갈긴 거야. 보통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사냥용 산탄총은요, 14알이 들어있어요, 구슬이 한 발에. 이걸 얼굴에만 6발 쏘면은 사람이 한 80발 이상 맞은 거죠. 어떻게 되겠어. 호세가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가지고 즉사했대. 이어서 옆에 있던 엄마에게도 쏩니다. 가슴, 팔, 머리 이렇게 10발 쐈는데 도망가다가 맞았나봐. 탄환이 퍼지면서 즉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의미 없죠. 이 새끼들 쫓아가서 확인 사살했고, 그 뒤로는 극장 알리바이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나갑니다. 그래서 축제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밤 12시쯤 들어와서 부모 죽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거야. 애들이 연기를 또 곧잘 하는가 봐. 경찰이 현장 조사하면서 애들 손에 화약 반응 검사를 안 했어요. 사생활 보호한다고 차 수색도 없었어. 총을 차에 둬가지고 당일 현장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 이걸 안 해가지고 7개월이나 걸립니다. 해결이. 초동수사의 중요성 뭐 이런 말 누구나 하지만 왜 중요한 건지는 사실 모르잖아.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아들들인 메넨데즈 형제는요, 한동안 꽤 관심을 받아요. 불쌍하니까 잘해주고 싶잖아. 여기에 라일은 또 방송국 카메라에 대고 마피아 녀석들 복수하겠어, 이딴 인터뷰도 하면서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냈어. 당연히 유언장 고치기 전이라 아빠 유산을 두 새끼가 먹습니다. 엄마를 죽인 이유는 뭐 같아요? 목적은 아빠 재산이었잖아. 상속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가 먼저예요. 자식은 2순위야. 그러니까 엄마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애초에 부모를 다 죽이자는 게 이 새끼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지랄 해놓고 신고도 지들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즙 짜면서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연기하고 다음날 포르쉐, 벤츠, 롤렉스 사러 다녀. 한 달에 70만 달러씩 썼대. 7억이야. 20살짜리 새끼들이. 1989년이니까 훨씬 많은 가치겠죠. 해외여행 다녀. 차도 기사 써서 타고 다닙니다. 여자 꼬시고 아주 그냥 존나 음탕하게 살았어요. 특히 첫째 라일, 이 새끼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리얼 엔조이 마인드로 살더라고. 근데 동생인 에릭은 형이랑 똑같이는 했지만 마음이 조금 달랐대요. 그날 사건 뒤로 제대로 한 번도 잔 적이 없대. 형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했지만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너무 못 참겠으니까 자기 멘탈 관리해주는 심리치료사, 이 사람 이름이 제롬 오지얼이라고 하는데 만나서 다 자백해요. 여기서부터 좀 재밌습니다. 검거 과정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우리 오지얼 박사, 충격받았지?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 왜? 에릭이 환자 자격으로 심리상담 받다가 한 말이기 때문이야. 의사가 환자와의 대화를 유출하는 거는 직업윤리 위반이거든.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거 씨발 살인사건인데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유일하게 범인을 아는 사람이 되잖아. 에릭은 그렇다 쳐도 이 씨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라일, 이 새끼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제롬은 진작에 라일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진단했었나 봐. 말하자니 의사 잘릴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메넨데즈 형제가 상담하러 올 때마다 옆에 주달론이라는 여친을 불러서 엿듣게 했어요, 대화를.
엿들으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유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쩌다 듣게 된 것처럼 주달론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는 거지. 일부러 상담할 때 막 목소리도 크게 내요. 이러면 박사는 자기가 유출한 게 아니면서 신고도 되는 거잖아.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 주달론의 신고가 사실인지를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증거 없이 말로만 신고한다고 잡아다 주냐? 여기가 뭐 씨발 동탄이야? 그러지 않거든. 박사가 고민하다가 녹음기를 삽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상담하면서 환자와의 내용을 그냥 녹음만 하는 거야, 자기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주달론 신고로 나 만나러 오면 그때 그거 들려주면 되거든요. 자기는 상담 내용을 녹음했을 뿐이다. 이러면 그만이야. 자발적으로 유출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그냥 똑똑하다고. 의사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웃긴 건요. 오지열 박사가 가정이 있어요. 신고한 여친이랑 불륜관계야. 씨발. 진짜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획을 짰지. 근데 이 박사님이 갑자기 여친을 차요. 문제가 생긴 거야. 계획 이렇게 다 짰어. 완벽한 것 같아. 주달론도 옆방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한다? 남친 의도를 눈치 못 챈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냥 살인범 상담한 게 전부인데 경찰 찾아와서 우리 오빠 환자 끊기고 뭐 잘못돼서 살인범이랑 엮이면 어떡하지? 지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못 들은 척을 해. 답답하잖아. 그렇다고 오지열이 야 신고해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럼 일부러 들려줬다는 증거가 되잖아. 이 난감한 상황을 고민하던 우리의 제롬 게이 결국 모든 걸 걸고 최후의 도박을 합니다. 주달론을 차요. 헤어지재. 야 주달론 너 씨발 사신 존모심 내가 너 갖고 논 거임. 엔조이였음. 그리고 나 일배암 수고링.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 실제로는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차인 주달론은 어때요? 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 들은 메넨데즈 형제의 자백 내용을 신고합니다. 남친 그냥 좆대보라고 한 일인데 오히려 도와준 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제롬 게이의 의도대로 다 흘러갑니다. 경찰 찾아왔고 녹음기 들려줬고 끝. 이렇게 1990년 3월 8일 메넨데즈 형제 중에 라일이 먼저 범행 현장인 집에서 체포됐고 이 소식을 들은 에릭은 해외에 있었잖아. 귀국하는 대로 자수했죠. 일단 뭐 둘 다 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왜 그런 거냐?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 유산 때문이 아니래. 라일이 6살부터 8살까지, 에릭은 6살부터 18살까지 아빠에게 성폭행 당해왔다는 거야? 이 나이대도 중요한 게요. 2살 차이잖아. 라일이 8살 때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동생인 에릭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야. 큰아들은 승질 젖같으니까 강하게 나와. 그러니까 아빠도 나름 조심했겠지. 동생은 소심하다고 했잖아. 반항을 못하고 계속 건드렸던 것 같아. 사실인 거면. 자기들은 완벽주의자의 통제 강박이 있던 아빠에게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받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서 진짜 죽을까봐 먼저 아빠를 공격했다는 게 얘네의 범행 동기예요. 실제로 호세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관계가 별로였나봐. 이 사건 있고 나서 재판 때도 아무도 아빠 쪽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여기에 엄마인 키티 메넨데즈는 또 알코올 중독자래요. 아까 사진 보니까 40대 치고 많이 늙었었지. 술 때문에 그래. 남편에게 아들들이 성폭행 당하는 걸 알면서도 놔뒀고 남편에게 의존적으로 잡혀 살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엄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라고 했어요. 병신 같은 소리지만 일단은 얘네 말이 근거는 있어 보였어. 관련 증인들이 재판에 나옵니다. 호세가 촬영한 얘들 몸 사진도 증거로 쓰였거든요. 아빠가 애들 벗겨놓고 사진을 찍었대. 처음엔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에 다들 씨발놈들 사이코패스 브라더스구나. 폐륜 괴물들이다. 몬스터다. 막 이렇게 욕했는데 재판이 갈수록 애들 불쌍한 것만 나오니까 그럴만 했겠다. 진짜.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거야. 재판은 사건 7년 만인 1996년 7월에 끝납니다. 배심원단은 이 새끼들 주장대로 어릴 적 학대의 원한 살인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저지른 패륜범죄라고 결론 내립니다. 애들 말이 먹히고 있던 거 아니야?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 이때는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지금도 엄청 그런 건 아니야. 성적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어요. 검사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검사가 배심원단에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 이 브라더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이어예요. 남성은 남성을 성폭행할 수 없어요. 에릭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이 이 패밀리의 진짜 갈등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래버린 거야. 동생을 동성애자로 몰아버렸다고, 검사가. 얘네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거나 어떤 근거를 대는 건 아니고 그냥 검사의 추측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배심원단에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참작의 여지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게 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이. 이제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은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 항소했죠? 바로 기각됐고요. 둘이 분리돼가지고 다른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씨발 잘생겨서 그런지 방송도 나오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대. 그래서 둘 다 옥중 결혼식을 해요. 특히 형이란 새끼는 이혼하고 재혼도 한 번 했어. 봐봐. 얘가 형 라일이에요. 옆에가 첫째 아내입니다. 핀란드 출신 예술가라고 하는데 이혼했잖아. 감옥에서 라일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대. 아니 씨발 감옥에서 어떻게 바람 피는 거야? 재주 존나 좋아. 이거 알고 이혼한 거고, 아니 여자애도 문제인 게 씨발 예술이고 지랄이고 간에 아니 정신머리부터 똑바로 붙들어야지 뭐야. 아니 꼭 이래야만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야? 정작 유명한 예술가들은 다 제정신이에요. 꼭 애매한 새끼들이 이런 희한한 짓을 한다고. 요게 최근 사진. 형제 부부인데 풍성한 애가 동생이고요. 문어가 형이에요. 옆에는 이제 다 결혼한 여자들이고, 에릭은 펜팔하다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대요. 아니 씨발 대체 왜 범죄자랑 펜팔을 하니? 우표값이 그렇게 썩어나? 아니 왜들 이러냐 진짜. 이해할 수 없네. 요 문어 옆에 여자는 이제 재혼한 여자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넷플릭스 추천 하나 하고 끝냅시다. 이 사건은 범죄 다큐,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많이 나온 사건이기도 해요. 최근이었죠. 그 제프리 다머라고 작년에 나왔었잖아. 그거 이어서 나오는 시리즈라고 멜렌데즈 형제 사건을 드라마로 내놨어요. 재밌어요. 비록 포스터는 씨발 무슨 게이 포르노 같이 해놨지만 내용이 좋아. 이게 범인인 형제들 시각에서 사건을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되는 아빠 시각에서도 보여주는데 관점에 따라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이 연출이 재밌어요. 한번 봐보셈. 예. 자, 그리고 아빠, 죽은 피해자죠. 호세 메넨데즈가 과거에 한 음반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회사에 소속된 신인 가수 하나를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야 좀 어깨 좀 주물러봐 이러면서 무릎에 좀 앉아볼래? 이지를 하면서 성추행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기도 했나봐. 그럼 얘네의 진술이 좀 사실 같기도 해요. 아빠의 성추행 이런 게.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